누구 씨앗이야? 누구 거냐고. 친자 검사 결과를 본 남편이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병원이 실수한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치밀한 사기극이었고 폭력과 배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강지천은 딸과 함께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계된 파국. 금요일 저녁 8시 거실 테이블 위로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들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오는 아내 이소연을 향해 턱짓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자 봐. 이게 현실이야.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 16주 차. 지은이가 내 아이를 가졌어. 소연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사진 속 태아의 주수와 날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소연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평온했습니다. 이혼해. 깔끔하게. 민준이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서류였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수민이는 내가 키워. 난 새 가정을 꾸릴 거야. 소연이 합의서를 펼쳐 재산 분할 항목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붉은 펜을 꺼내 몇 줄을 긋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하지? 뭐, 이혼하자는데 잘못이 뭐가 중요해?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지은이랑 나는 진짜 사랑하거든. 소연이 가방에서 수정된 합의서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내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니까 위자료를 받겠어.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 친자 확인부터 하자. 뭐? 민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은이랑 바람 피운 건 맞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확신이 있다면 검사 받는 게 뭐가 어려워? 친자가 확실하면 위자료도 더 많이 주겠어. 소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00% 내 아이라면 위자료 5천만 원. 아니라면 10억. 어때? 민준이 화병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런 미친, 내 씨앗을 의심하냐고. 소연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검사에 동의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 그럼 재산 분할에서 더 불리해질 텐데.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가면 외도 사실과 준비된 증거들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검사든 뭐든. 민준이 씩씩거리며 검사 동의서에 거칠게 서명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은아, 나야. 내일 병원 가자. 친자 검사 받아야겠어. 전화 너머로 지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필요 없잖아. 오빠 아이가 확실한데. 소연이가 위자료 때문에 우기고 있어. 그냥 받자. 금방 끝날 거야. 민준이 소연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끝나면 바로 결혼식 올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검사 당일 아침 소연이 평소보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장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민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사실이길 바라. 병원 주차장에는 최지은이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을 신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룩한 배를 과시하듯 내밀며 소연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민준 오빠 마음은 이미 저한테 와 있는데.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빠도 얘가 얼마나 예쁠지 기대하고 계세요. 언니는 이제 과거예요.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소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소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시간 낭비야. 우리 아기 검진도 받아야 하고. 진료실에 들어선 세 사람을 의료진이 안내했습니다. 각각 검체 채취를 진행하는 동안 지은이 간호사에게 몰래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이 언니보다 먼저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소연이 담당 의사에게 변호사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지를 봉인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개봉하겠습니다. 조작 방지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그게 더 안전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온 민준이 지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을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지은이 뒷좌석에서 소연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소연이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블랙박스로 녹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업체요? 오늘 당일 포장 이사 가능한가요? 오후에 바로 가능하시다고요? 네, 주소는. 집으로 돌아온 소연이 차근차근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도착한 이사업체 직원들이 가구와 짐들을 트럭에 실어 나갔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모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결혼사진 액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소연이 액자를 들어 유리를 깨뜨린 뒤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한 소연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민준 차명 계좌 가압류 신청 부탁드려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친자 확인 결과만 나오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거의 확실해요. 남편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소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곧 민준의 오만한 확신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확신. 검사 결과 확인일, 병원 VIP 상담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새로 산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민준은 값비싼 정장으로 차려입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소연과 그녀의 변호사가 무표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혼인신고하자. 민준이 지은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벌써 설레요. 우리 아기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병원장 직인이 찍힌 밀봉된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봉인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봉인을 확인해 주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민준이 거칠게 봉투를 찢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팔을 꼭 잡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기 맞죠? 오빠 닮았을까요? 민준이 결과지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서서히 입꼬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자관계 불성립 마이너스 일치율 0%. 굵은 고딕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의 손에서 결과지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재빠르게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고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소연이 미리 준비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지은의 무릎 위에 차분히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충혈된 눈으로 지은의 멱살을 잡고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 씨앗이야? 누구 거냐고. 오빠, 진정해. 병원이 실수한 거야. 지은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발뺌했습니다. 다시 검사해봐요. 분명 틀렸어요. 오빠밖에 없었다고요. 의사가 추가 서류를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99.9%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절대 틀릴 수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민준이 지은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명품 핸드백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팩!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친놈, 나한테 왜 이래? 당신이 무능한 거잖아. 지은이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소연이 넋이 나간 민준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접수했어. 위자료 소송도 같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위자료는 10억이 되겠네. 1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지.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소연과 변호사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이 정신을 차리고 지은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은의 빨간 스포츠카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를 긁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준이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신호등을 무시하며 지은의 차를 추격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이 깜짝 놀라 피했습니다. 지은이 운전 중에도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어깨에 끼고 운전대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들켰어. 지금 오피스텔로 가서 짐 챙겨. 빨리. 민준이 지은의 차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지은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이힐이 벗겨져도 신경 쓰지 않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달렸습니다. 어디가? 설명하고 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준이 손을 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지은과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위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설명해. 누구 아이야? 대체 누구랑 잤어? 몰라. 나도 몰라고.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후보 중 하나였을 뿐이야. 확률 게임이었어. 민준이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오피스텔 12층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문 열어.
빨리 열어줘. 민준이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지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까? 도어락이 해제되며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과 험상궂은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뭐야, 이 상황이. 강도영이 상황을 파악하며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포식자의 등장. 문을 연 남자는 한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은이 그의 등 뒤로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도영 오빠, 이 사람이 다 알았어. 친자 검사에서 걸렸어. 돈 못 받게 생겼어. 강도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야? 지은아, 이 남자가 누구야? 설명해. 민준이 달려들려는 순간 도영이 방망이로 민준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민준이 단숨에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복부를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도영이 민준을 발로 밟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야, 호구야. 지은이가 너 얼마나 우겨댔는지 아냐? 매일 저 바보 언제까지 속일까 그러면서. 뭐라고? 민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통장 털 생각만 했어. 애 아빠는 따로 있다고 했으면서. 도영이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지은이 키득거리며 도영의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가 제일 잘해. 내가 연기 정말 잘했지?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민준이 사랑이라 믿었던 지난 6개월이 철저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모든 애정, 임신의 기쁨, 결혼 약속까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년들. 민준이 일어나려 하자 도영이 다시 발로 짓밟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호구야. 아직 할 일이 많거든. 도영이 민준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차키, 스마트폰을 압수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현금과 카드들을 확인한 후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꽤 두둑하네. 잠금 풀어. 안 그럼 갈비뼈 부러뜨린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도영이 은행 앱을 켜고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다 내 계좌로 보내. 도영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통장 번호를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한 거 다 받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미쳤어? 그건 내 평생 벌어야 할 돈이야. 민준이 반항하자 도영이 TV를 켜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요란한 음악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그래. 이제 실컷 소리 질러도 돼. 도영이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로 민준의 등과 다리를 계속 내리쳤습니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그만해. 죽겠어. 죽지는 않아. 경험이 많거든. 도영이 냉소하며 계속 때렸습니다. 10분 후 민준이 실신했습니다.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옷장에 숨겨둔 현금 다발과 귀금속을 여행용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이것들 다 민준이가 사준 거야. 가져가야지.
도영이 민준의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롤렉스네. 꽤 비싸겠어. 오빠, 빨리 나가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지은이 재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진 민준을 거실에 방치한 채 민준의 차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민준의 수입차를 타고 유유히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관리비 미납 독촉을 위해 방문한 관리소장이 열린 문틈으로 쓰러진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이 사람 죽었나? 피가 이렇게... 관리소장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에서 눈을 뜬 민준은 전신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갈비뼈 3개가 금이 갔어요. 간호사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던 민준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진술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가...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금 3천만 원하고 대출까지 하면 8천만 원 정도. 경찰이 조서를 받아 적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 결혼이네요.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해요. 며칠 후 회사 감사팀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민준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박민준 과장님, 법인 카드 유용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최지은 씨에게 쓰신 돈들이 모두 확인됐어요. 호텔비, 식당비, 명품 구입비까지 총 2천만 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 처리됩니다. 퇴직금도 횡령 금액 변제에 충당됩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려던 민준이 카드가 모두 정지되고 통장이 텅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300만 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민준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갈 곳도 돌아갈 집도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선불폰을 개통한 민준이 인터넷으로 고시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세 3만 원, 보증금 없음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 봐라. 사건 1년 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소연이 친정 근처의 낡은 빌라에 월세를 얻어 5살 딸 수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2층 투룸 빌라는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소연이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수민이 거실 바닥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엄마. 수민이 달려와 소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소연의 작업복에 묻은 먼지 냄새도 신경 쓰지 않고 꼭 안겼습니다. 우리 수민이 오늘 뭐 했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네. 그림도 그리고 한글도 공부했어요. 엄마 그려줬어요. 수민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하게 써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엄마가 액자에 넣어줄게. 소연이 수민을 꼭 안아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이가 하루 종일 엄마 기다렸어요. 엄마 언제 와요? 수십 번도 더 물었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늦어져서... 아이고, 뭘. 같이 사는 동네인데.
수민이도 제 손녀 같아요. 할머니께서 나가신 후 소연이 수민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장에서 산 반찬들이었습니다. 예전 집에서 먹던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수민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정말? 엄마가 만든 거라 더 맛있지? 소연이 수민을 재운 뒤 작은 식탁에서 그림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습니다. 결혼 전 미술을 전공했던 실력을 되살리려고 밤마다 작업했습니다. 수채화, 유화, 드로잉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컴퓨터로 온라인 공모전도 찾아보고 갤러리 홈페이지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군데 갤러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전화 면접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경력 단절이 너무 길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저희는 20대 위주로 뽑고 있어서 포트폴리오는 좋은데 실무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소연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매일같이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립도서관 게시판에서 우연히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시민예술 아카데미 보조 강사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 당일 소연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석한 갤러리 관장 유진우가 지원자들에게 차례로 질문했습니다. 예술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앞선 지원자들이 거창한 포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예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순수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소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소연이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예술은 치유입니다. 아픔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에요. 진우가 소연의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힘들 때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현실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고 싶어요. 소연이 자신의 이혼 경력과 공백기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5년간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 시간이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진우가 소연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색채 감각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모성이라는 제목의 수채화에서 진우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에 이야기가 있네요. 기법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완벽한 그림보다는 마음에 닿는 그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소연에게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조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연 씨, 축하드려요. 보조 강사가 아니라 저희 갤러리 인턴 큐레이터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요? 갤러리요?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당신의 예술관과 포트폴리오에 감동받았어요. 급여도 아카데미보다 더 좋고 정규직 전환도 빨라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갤러리 출근 첫날 소연이 창고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닫고 카탈로그를 정리하고 소장품 목록을 엑셀로 입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꺼려하는 일들도 불평 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갤러리의 모든 소장품과 작가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진우가 그런 소연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VIP 고객이 작품 설명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년 사업가가 비싼 추상화 앞에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그림이 뭐가 좋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색칠놀이 아니야? 담당 직원이 당황하는 사이 소연이 나섰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마음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소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검은색 선들은 슬픔의 깊이를, 중앙의 밝은 부분은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추억을 의미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고객이 다시 그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니 다르네요. 갑자기 뭔가 느껴져요. 고객이 감동받아 3천만 원짜리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진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연의 재능을 확신했습니다. 극과 극의 평행선. 6개월 후 소연이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로 승진하여 예술 잡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아트 코리아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갤러리 전시실을 배경으로 한 화보는 우아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젊은 여성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거든요. 그리고 저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고요. 소연이 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힘이 있어요. 저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고,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진우가 소연의 승진 축하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갤러리 2층 라운지에서 직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연 선배 덕분에 우리 갤러리가 유명해졌어요. 막내 직원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힐링 아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주셨어요. 다른 동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진우가 소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가 트렁크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2개를 꺼냈습니다. 수민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건 소연 씨 거고, 아이를 위한 미술 도구 세트와 소연을 위한 고급 캐시미어 스카프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과분해요. 소연이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소연 씨가 저희 갤러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걸요. 진우의 세심한 배려에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복잡한 과거와 아이라는 짐이 그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장님, 저는 이혼한 여자고 아이도 있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소연 씨가 중요하죠. 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고시원에서 민준이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 도시락을 젓가락으로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낡은 벽지와 새어나오는 하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평도 안 되는 방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소연의 기사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년이, 나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인데. 민준이 휴대폰을 벽에 던지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마저 부서지면 정말 세상과 단절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3개월째 일용직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나르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밀린 고시원비 때문에 총무에게 매일 퇴실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또 연체야?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겠어. 그 이후에는 짐 빼. 총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을 수 있어요. 민준이 문 너머로 애원했습니다. 매번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돈부터 가져와. 여기가 자선단체야? 총무가 짜증을 내며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소연의 모습에 질투와 분노를 느낀 민준이 소주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값싼 소주가 목구멍을 태웠지만 현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워준 년이 감히 나 떨어뜨려 놓고 잘 나가고 있어? 민준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소연의 회사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계획을 세웠지만 지하철 기본요금 1,370원조차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먹을 것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도피였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수민과 함께 진우의 초대로 주말 농장 체험에 나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아름다운 농장에서 세 사람이 마치 한 가족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또 놀러 와도 돼요? 수민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오렴. 다음에는 딸기 농장도 가자. 진우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민이 뛰어다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진우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아프지? 금세 나을 거야. 용감한 우리 수민이니까. 아저씨 아파요. 울지 마. 아저씨가 후 해줄게. 아픈 거 날아가라 후. 진우의 따뜻한 모습을 본 소연이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민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진우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었고요. 진우가 묵묵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다 감당하시느라.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민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의 소연 씨는 정말 멋져요. 진우가 소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민도 진우를 진짜 아빠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2개월간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던 수민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수민이 소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소연이 놀라 수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코피를 지혈하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민의 팔다리에서 원인 모를 멍 자국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 멍이 여러 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소연이 수민을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갑자기 이래요. 코피도 안 멈추고. 의료진이 수민의 상태를 보고 즉시 긴급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이 진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수민이가 병원에 뭔가 이상해요. 지금 갑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진우가 회의를 중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잔인한 진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연을 호출했습니다. 진우가 소연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수민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의 20배가 넘어요. 소연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됩니다. 소아암의 일종이에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 소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황급히 소연을 부축했습니다. 백혈병이라니. 우리 수민이가?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즉각적인 입원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도 준비해야 해요. 그럼 완치가 가능한가요? 진우가 대신 물었습니다. 조기 발견이어서 완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에요. 소연이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검사해 주세요. 틀렸을 거예요. 우리 수민이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머님, 백혈병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해요. 다음 날부터 수민의 힘든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래도 수민은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소연과 친정 부모님, 진우까지 모두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내 골수 기증자 은행도 검색해 봤는데 적합한 기증자가 없어요. 소연이 절망에 빠져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리 수민이를 살려주세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유전자가 절반 일치하는 친부가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친부요? 네, 생물학적 아버지 말이에요.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전 남편분께 연락해 보시는 게. 소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소연이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셔야 해요. 의료진의 간곡한 권유에도 소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소연이 딸을 살리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민준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민준이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민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민준이 호기심과 의심을 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민이가 백혈병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소연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백혈병? 그래서 나한테 왜?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골수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너희 아버지였어? 민준이 냉소를 보였습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만난 민준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에 낡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거만한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골수 기증?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제발 수민이를 살려주세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5억. 현금으로 줘. 민준이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5억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죽게 놔둬. 내가 왜 남의 새끼를 위해서? 민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소연이 급히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3억? 3억은 어떨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해볼게요. 5억이라고 했잖아. 한 푼도 깎을 생각 없어. 민준이 소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연이 딸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민준에게 경멸을 느꼈지만 당장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각서를 써줬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이 병원 식당에서 가장 비싼 메뉴들을 주문했습니다. 한우 스테이크, 랍스터, 고급 와인까지 시켜놓고 소연에게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야, 내가 몸 상하게 하는 건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간호사들에게도 반말을 하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야, 간호사, 여기 물 좀 가져와. 물은 저기 정수기에서 떠다 드시면 돼요. 뭐, 나한테 직접 가져다 주라고. 며칠 후 검사 결과 확인을 위해 진료실에 모인 자리에서 의사가 난처한 기색으로 차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과 진우,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박민주님은 화나와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거 난임 클리닉의 차트를 조회한 결과를 보면 정자은행 샘플 혼입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민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민준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거네. 좋아, 헛수고했네. 민준이 소연에게 침을 뱉듯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나를 속이려고 5억이나 뜯어내려고 했어. 민준이 상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소연이 충격과 절망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민을 살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진우가 그런 소연을 부축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 이르러요. 나도 검사를 받아보겠어요. 진우가 망연자실한 소연을 진정시키며 의료진에게 검사 신청서를 요청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이런 부담까지. 수민이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예요. 진우가 수민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잠들어 있는 수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적의 조각. 수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연이 하루 종일 유리창에 붙어 딸의 이름을 부르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균실 안의 수민은 온몸에 관을 꽂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엄마 여기 있어. 힘내야 해. 곧 나을 거야. 소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갤러리 일을 모두 부관장에게 맡기고 병원 근처 원룸을 얻어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소연과 함께 수민을 지켜봤습니다. 이식 대기자 등록을 마치고 자신도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기증이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제발 검사해 주세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진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한편 민준이 병원 원무과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며칠 전 검사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검사받느라 쓴 시간이랑 교통비, 식비 다 내놔. 선생님, 검사비는 이미 환자 보호자가 지불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 사기당한 피해자야. 그년이 나를 속여서 돈 뜯어내려고 했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준이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매일 밤 병원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던 소연이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수민이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되니까.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기도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수민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진우가 소연을 일으켜 세우며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코디네이터가 상기된 얼굴로 소연이 있는 휴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연 씨, 일치자가 나타났어요. 정말요? 누구요? 어디서요? 소연이 벌떡 일어나 코디네이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우 씨예요. 믿을 수 없지만 유전자가 100% 일치해요. 병원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달려와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타인 간의 유전자가 100% 일치할 확률은 수만 분의 1이거든요. 의료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유진우 씨가 수민이와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남남이에요. 소연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유진우 씨의 가족력을 조사해 보니 조부께서 매우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격세 유전으로 인해 수민이와 특수한 유전자 형질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이식 수술이 확정되자 소연이 진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요?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진우가 소연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날 진우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수민의 머리에 예쁜 분홍색 비닐을 씌워줬습니다. 수민이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고 약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예뻐요. 수민아, 아저씨가 슈퍼맨 파워를 나눠줄게. 그럼 수민이도 슈퍼맨처럼 건강해질 거야. 진우가 수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슈퍼맨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저씨가 마법의 힘을 나눠줄 거야. 진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수민과 약속했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수술실 앞에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소연과 친정 부모님이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진우 씨를 믿자. 그 양반은 천사야. 엄마, 무서워요.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수민이는 강한 아이야. 6시간의 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가는 의료진들의 표정을 살피며 모든 사람이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다리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골수의 생착 반응도 아주 좋아요. 소연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회복만 잘 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기증자분도 상태가 아주 좋고요. 며칠 후 무균실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소연이 유리창 너머로 건강한 혈색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수민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진우가 손을 흔들며 수민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저씨. 수민이 활짝 웃으며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민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수민이는 진짜 아빠를 찾았어.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소연이 단호하게 말하고 민준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주 후 일반 병실로 옮긴 수민이 진우를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럼 우리 수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해. 진우가 수민을 안아 올리며 빙그르르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병실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헌신적인 사랑은 병원 전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그들을 보며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사랑이 진짜 기적을 만드는군요. 저런 아빠를 둔 아이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완전한 봄. 수술 1년 후 화창한 봄날 야외 갤러리 정원에서 소연과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에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갤러리 직원들,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수민의 투병을 함께 지켜봤던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자란 수민이 하얀 레이스 화동 드레스를 입고 진우와 소연 사이에서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수민의 볼에는 건강한 분홍빛이 돌았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맑고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손으로 반지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하객들이 우와 하며 감탄의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나 주례사 대신 소연과 진우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저는 상처받은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겨워 잠시 멈췄습니다. 수민이에게는 진짜 아빠를, 저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우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소연 씨, 수민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평생 두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겠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하객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갤러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수민을 치료했던 의료진들까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는 수민의 투병 생활부터 회복까지의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무균실에서 힘들어하던 수민의 모습, 밤새 지켜보던 소연과 진우, 그리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현재의 모습까지. 스크린을 보며 모든 하객들이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 한 구석에서는 초라한 모습의 민준이 무료 급식 소줄에 서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운동복과 찢어진 운동화가 그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네. 괜찮다.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성이 보던 스마트폰 뉴스 화면에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골수 기증으로 딸을 살린 갤러리 관장 부부의 감동 결혼식. 기사 제목과 함께 행복한 소연과 진우 그리고 건강하게 웃고 있는 수민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 그 화면을 본 순간 충격에 휩싸여 들고 있던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여자, 내 여자야. 저 애도 내 딸이라고. 민준이 스마트폰 화면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뭐, 저게 내 여자라고? 정신병자야? 주변 노숙자들이 황당해하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야, 시끄럽다. 줄 서 있을 거 아니면 꺼져. 다른 사람이 민준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민준 위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소연이, 수민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교도소 면회실이 나타났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영과의 사기 사건으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 나는 진짜 혼자구나. 지은이 혼자 중얼거리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갤러리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연이 자신이 직접 그린 가족을 주제로 한 대형 그림을 전시관 중앙 벽에 걸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환하게 핀 꽃들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파스텔 색조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희망적인 느낌이 들어요.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이 그림 앞에서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분들이 그림 속 주인공들이세요? 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소연 가족이 관람객들의 반응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수민이 그림을 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그림 속 사람들이 우리 같아요. 맞아. 우리가 모델이었어. 엄마가 우리를 그린 거야. 진우가 수민을 목마 태우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소연이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가 수민을 목마 태우고 앞서 나가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 손으로 만든 스파게티. 좋아, 엄마한테 부탁해보자. 소연이 그 뒤를 따르며 햇살이 쏟아지는 미술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관람객들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네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져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오후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갤러리 밖에서는 수민의 맑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알았어, 우리 공주님. 천천히 가자.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을 이겨낸 후에 찾아온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들의 행복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민주는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소연과 수민을 소유물처럼 여겼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엔 돈을 요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반면 진우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목숨을 걸고 수민을 구했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죠.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수만 분의 1 확률로 일치한 유전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불러온 선물이었을 겁니다. 소연이 그림으로 표현했듯이 폭풍 우가 지나간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소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진우,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수민. 세 사람이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승리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